관객가에 대한 진행을 맡은 더스크린의 박도현입니다. 네, 제가 GV를 진행하기 전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GV 진행하는 날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빨리 우리 란 1, 2, 3의 주인공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다 기다리고 계시는 두 분 자리해 주실 텐데요. 예, 박주근 배우님 그리고 이명세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앉아주십니다. 네. 네, 두 분 앉아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극장 월요일 비오는 월요일 밤에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목이 잠기네. 감격스러워서.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극장 안에 지금 관객분들의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세 감독님의 시네마틱 다큐멘터리죠. 난 1, 2, 3. 관객분들 극장에서 영화 보시자마자 이렇게 주인공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극장 밖에서 만났거든요. 영화 얘기를 사실 박주근 배우님께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살짝 여쭤봤더니 단호하게 관객들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 박주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영화 보시고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감상평을 드디어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영화를 평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아는 말씀, 재미와 의미를 다 잡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는 의미는 다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는 춘향전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춘향전이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흥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를 보러 온 영화가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우리나라에는 춘향전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셨군요. 근데 우리 배우님 이거 언제 보셨어요? 영화? 저는 개봉날 4월 22일 6시에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공산 씨 집은 아니고 그때 마침 안성에 갈 일이 있었는데 못 참고 안성에서 중간에 올라오다가 내려서 안성 스타필드 안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봤죠. 개봉 당일날 또 이렇게 영화를 봐주셨군요. 저는 이명세 감독님하고 한 10년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만 아까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나눈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 깍듯이 당연히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독님이라고 하지만 형으로 부르거든요. 제가 41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41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첫 영화가 고 최진실 배우와 함께했던 감독 대 배우를 만난 게 배우 대 감독으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인데 3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아니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뭐 엄청 옛날 같은데 진짜 엊그제 같은 그런 아직도 되게 현대적인 사실 영화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 드디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객들 쭉 자리해 주셨는데 저는 뭐 감독님께는 이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란 1, 2, 3 이 영화를 감독님께서 만드시는데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책임감도 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만드시면서 감독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뭐 지금 질문한 것처럼 시민으로서 뭐 또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 뭐 느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 먹고 달려든 순간은 그러니까 네 가지 원칙, 이제 가장 영화적이고
그 캐대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시네마틱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모셔널하고 드라마틱하고 유머가 있을 거. 이 네 가지 원칙만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3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이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의 블랙 코리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 반복되듯이 저도 똑같이 12월 3일이 반복되는 날을 1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어떤 예술가의 힘듦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PTSD를 느낄 만큼 이 장면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게 감독님께 굉장히 뭐랄까 큰 의미가 있는 동시에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금 박중훈, 중훈이 형, 전 중훈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훈이 형이 얘기했듯이 진짜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언론 배급 시사라고 하죠. 언배 시사 때도 기자분들이 재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블로거가 쓴 글이 너무 재밌었는데 쉽다. 이명세 영화치고 이례적으로 그래서 다행이다. 네. 항상 제가 어려웠었던가 나 하여튼 그 말이 이례적으로 쉽다. 저는 두 분 지금 박중훈 배우님 말씀하신 게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명세 감독님의 그 스타일과 비주얼로 보여준다라는 게 그래서 더 쉽지만 새롭고 재밌고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닌가. 네. 전 영화 보기 전에 좀 조마조마하게 됐고 보기 전에 네. 혹시 감독님의 현란한 유려한 기술이 의미를 가리지 않을까 또는 의미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쵸.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그 경계선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타서 만드신 것 같고 임권택 감독님이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태극기 휘날리며 강재규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영화를 참 잘 봤는데 나는 6.25 전쟁을 저렇게 재미있게 못 만들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너무 아프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세 감독님은 저 포함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군부 독재를 청년 시절에 온몸을 겪었고 그리고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군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상을 말하자면 6.25를 대하는 임권택 감독님 같은 마음일 텐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990년생, 2000년생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다면 광주의 그 비극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비극을 몸소 아는 상태에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음에도 영화가 아주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네. 깊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너무 그 깊이 좀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분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살짝 덧붙이자면 약간 그 영화를 보는데 라고 물론 울컥하고 마음이 아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슈퍼히어로 영화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슈퍼맨보다 더 멋진 슈퍼히어로구나라는 걸 감독님이 다양한 이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의 투샷이 너무 귀하거든요. 네, 너무 귀하거든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투샷이기도 하고 이 어떤 영화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투샷인데 제가 이제 감독님 인터뷰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박중훈 배우님께서 오늘 안 나오실 수가 없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님께서 이 그날 밤 국회 앞에 달려온 시민들을 보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속에 우형사
이 메모를 계속 해놓으셨었다는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오늘 오신 건 운명이신 아, 거죠. 네.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거짓말처럼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들킨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인정사정 볼것 덥다의 우영사 제가 연기했던 영화를 찍을 때 늘 그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념을 가지고 있는 장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영화로 잘 탄생이 됐는데 이 영화에서 국민들이 우영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맨몸으로 국회를 가고 막 탱크인가 장갑차 앞에 서고 막 총불이 앞에 선 것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봐지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사실 끌려가서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말하기 그렇죠. 힘들 정도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집념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사정 볼것 없다와 같이 전화를 드렸어요. 저 형님 곧 개봉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그래 야 근데 너는 GV는 좀 힘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네. 이걸 만든 곳이 뭐 특정 정치적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 좀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배려해 주신 건데 야 힘들겠지?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형님 하시는 영화인데 제가 뭐 힘든가요? 그리고 영화로 볼 텐데요. 이러고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네. 이영사를 옆에 놓고 계신 이영배 감독님. 뭐지 뭐 중훈 형이 잘 설명했지만 제그 저널에 제가 이 영화를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영사처럼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보면은 그 우리 중훈 형이 하면 더 좋을 텐데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달려 나온 그러니까 저는 그 빛의 전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 지금 대통령님이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할 때 그 달려 나오는 그 분들의 느낌이 그러니까 우영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종훈 형도 잘 알겠지만 제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때 그 잠복도 하고 잠복을 같이 몇 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형사들이랑 그랬는데 범인이 왔는데 그때 모델이었던 우영사와 김영사 장동건 씨가 했던 네. 그 사람은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그 달려나가서 거기 막 유리 조각도 박히고 나중에 나머지 형사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은 운동화끈 메고 뛰어나더라고요. 저도 역시 신발을 챙겨 신고 달려나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더라.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결국 그날은 범인을 놓쳤는데 보니까 발에 유리 조각을 밟아갖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못 잡고 놓쳤을 때 그때 이제 아픔 통증이 오고 아 형사는 진짜 이렇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나간다고 하듯이 네. 범인을 보면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달려나온 사람들이 그런 우영사 같지 않은가. 그래서 시민들의 표현을 인정사정 볼 것 없대 우영사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딱 느끼셨어요, 또 배우님은 맞아요. 즉각적으로. 아니 뭐 편집, 그러니까 진실을 근거로 한 편집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그거 다 동의하고 한 가지 배우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앉아서 이렇게 한숨 짓는 거라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 극중 이름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진이 빠지고 앞이 캄캄하다. 그런 얼굴로 앉아 있다. 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뭐 액션이나 예, 대사나 없는데도. 없었는데도 그 눈빛 하나하고 얼굴에서 주는 느낌이 전 정말 저런 배우가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리얼하겠구나 생각이 역시 우리 박지우 배우님은 또 그 안에서 어떤 연기의 부분들을 또 이제 맞아요. 포착하셨군요.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감독님은 연기자를 컨트롤하고 또 디렉션을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전 직접 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사람 얼굴 보면 써 있어요, 감정이. 아주 특별한 경우 또는 포커페이스라서 극단적으로 숨겨진 경우 말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숨기려고 막 살진 않잖아요. 네. 사람들 만나면 저희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람 얼굴을 봐서 한 몇 분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이나 생각 상태를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재능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볼 때 상황에 처해진 그 사람들의 얼굴, 결연한 시민의 얼굴, 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보좌관이신가요? 얘들아 이러면 안 돼. 그게 어떤 그 고함과 육두문자 섞인 에너지 많은 소리보다 그 연약한 여성의 그 진심이 담긴 처연한 목소리 하나가 훨씬 물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배우 입장에서 하게 됐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자료 영상들을 사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고 모르는 영상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명세 감독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이명세 감독님 그것을 채집하시는 그 순서와 그 정말 0.1초 사이의 그런 영상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가 아는 영상이고 아는 말이었음에도 완전히 또 되게 다른 느낌, 새로운 느낌으로 온다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팬으로서도 영화를 일화하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서도 좀 놀랍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보기는 했었습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약간 가벼운 얘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난 123 아닙니까? 난 123. 이 난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겪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두 분이 함께 또 굉장히 작업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두 분이 함께 이런 난을 겪은 기억이 있다. 혹은 뭐 흥행 등이 이렇게 난리 났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난리 났었던 두 분의 경험담을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예, 두 분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콤비셨고 최고의 흥행 콤비셨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상황의 신부 때는 편안하게 찍었었던 느낌이고 네. 인정사정 볼 거 없다도 저는 편안하게 정말요? 찍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수많은 후일담들을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연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희한한 것은 또 이제 극장에서 난리가 난 두 네. 영화가 그쵸. 나의 사랑 나의 신부랑 또 인정사정 볼 거 없다예요. 그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도 개봉날 그때 한겨울인데 12월 30일에 개봉했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피카디리 극장이 난리가 났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그게 새벽 그게 한 10시 반? 그때 단관 개봉 시절인데 10시 반 정도에 전회가 매진됐으니까 그렇게 됐었고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첫날은 난리가 안 났는데 그날 저녁 때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게 워낙에 예매가 네. 예매 순위가 꼴찌였었는데 개봉하면서 점점 순위가 바뀌면서 난리가 났었던 두 기억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되게 기분 좋은 난리이기는 한데요. 기분 좋은 기억들은. 예, 우리 박정훈 배우님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좋은 기억인데요. 이제 하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영화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인데 그때는 CG가 없었고 CG가 해야 될 것을 다 아날로그로 직접 했었어야만 됐고 그 다음에 노동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찍는 거예요. 그 결정을 끝났다고 해주시기 전에 끝난 게 그렇죠. 아니죠.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결정을 누가 하냐면 감독님이 하시는데 그게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24시간 찍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배우가 24시간을 찍는다는 거는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도 힘든데 얼굴이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 총기가 없으면 안 되고 대사를 해야 되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붙지 않은 상태로 24시간을 있는다는 건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근데 24시간은 기본이고 36시간 찍은 적도 많았으니까요. 거기다 액션까지 들어가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비 오는 장면인데 한 열흘 정도 강원도 태백에서 5월 달에 열흘 정도 비를 맞았거든요. 죽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 비가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비를 맞는데 지금처럼 이 강우기가 있어서 레디하면 누르면 균일하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호수 두껍잖아, 흰 거. 이거를 조명부가 수압을 최대로 틀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서너 명이 막 흔들어요. 약간 각을 꺾어서. 그러면 배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가 굵은 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저쪽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굵지 않은 비가 내리고 그걸 해 뜨고 해질 때까지 한 10일 맞으면 나중에 비가 바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성기 선배님하고 좀 인격 좋으신 안성기 선배님도 한 열흘째 되는 날 야 그만 찍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촬영이 끝났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는 한 컷을 다시 더 찍으려고 했었는데 촬영을 하실 때는 좋은 거이기도 하고 힘든 거이기도 한데 집중을 하니까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시고 요즘은 몇 시에 집합해서 몇 시에 점심 딱딱 나누지. 그 당시는 감독이 밥 먹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명부 막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눈하고 맞추면 이러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식사하시죠. 오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고 이제 그쵸. 그런 식이었죠. 맞아요. 조금은 과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지금처럼 되게 시스테믹해서 그 배우와 또 감독님들과 스태프들을 이제 일할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몇 년 안 됐어요. 그쵸. 10년 조금 넘었어요. 맞아요. 10년. 근데 그 이전에 또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누군가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장면에 정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들어서. 있었고 사실은 열악한 제작 환경도 있죠. 이게 뭐가 비용을 절감해야 맞아요. 되고 빨리 찍어야 뭐 빨리 찍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불순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영화가 네. CG가 있었다면은 영화의 완성도가 조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뭐 CG가 없었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더 향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일부 맞기도 하지만 네. 좋은 감독님의 아, 머릿속에 있는 영상이 맞아요. 더 구현될 수 있는 CG가 뒷받침됐으면 훨씬 더 질이 올라갔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이야기 이제 살짝 연결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이제 지금 이 현대 영화계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이명세 감독님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그 그림들을 조금 더 영화적으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께서 또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드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여기 계시는 모든 관객들뿐만 아니라 관객들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봐주시면 아니 영화계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영화를 잘 찍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또 다시 극영화를 찍을 때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밌다, 쉽다라는 맞아요. 평점을 얻었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쉬울 수밖에 없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장을 하실 때가 이제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일단
다 아는 얘기요. 네, 엄청난 일. 춘향결지요. 그렇죠. 그치. 엄청난 일이지만 쉬운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감독님이 은근히 되게 쉽게 찍었다는 거에 되게 뿌듯해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워낙 격이 없는 사이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농반 진반으로 신뢰가 안 될 정도 사이는 되는데 감독님은 딱 뭐가 맞으면 정말 기가 막힌 영화가 나오고 네. 조금만 잘못 맞으면 조금 감독님 혼자만의 생각인 영화가 어렵다. 나올 수 있다. 어렵다. 그래서 마치 시계로 말하면 서 있는 시계 같다.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시계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틀려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농담을 이제 하면은 되게 불쾌해하시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이런 조언인데요.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에 훌륭한 영화들 많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흥행된 영화는 저하고 찍은 영화만 2편.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영화가 잘 되는 데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향이 여러분 제가 영화계에 들어와 보니까요 한 95% 돼요. 95%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재료가 배우라면 감독은 요리사니까 좋은 재료를 망칠 수도 있고 썩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재료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요리사 재료로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하고 영화할 땐 격이도 없고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옆에서 좋은 조감독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이 결과가 일단 현재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매우 좋았다. 네, 가장 좋은 작품들이었다. 네. 그 그래서 작품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투샷이 정말 귀하다. 그리고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두 분을 뵙는 거 이외에 이후에도 또 영화로 반드시 뵈야 된다. 또 이런 그럼요. 생각이 봐야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께 이제 영화적인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다큐멘터리인데 인터뷰를 안 나오시겠대요. 인터뷰 없이 거의 무성 영화의 기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게임적이기도 하고 만화적이기도 하고 뭐 인공지능 기법도 들어가고 또 화려한 재현들도 몽타주드 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독님이 구현해보고 싶었던 굉장히 다양한 영화적 기법들, 기술들을 이 작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무엇을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도 감독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뭐 빛의 전사 장면들이라든지 골목길 장면들이라든지 몇몇의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AI의 도움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원화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거기에 움직임만 부여됐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 같은 골목길이라는 네. 어떤 분위기와 또 빛의 전사의 어떤 진짜 팝아트적인 네. 그 색깔을 강렬하게 하는 그 그림도 다 원화들이 다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우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사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분들 되게 이렇게 높이니까 또 굉장히 그분들 두 번 꼬아서 되게 그분들. 해악이 있네요. 개업을 준비하신 분들. 개업을 혼자가 준비하신 있네요. 네. 분들이 너무 정적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조금 그러시죠.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AI고 그 우리가 빛의 전사들 또 골목길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원화. 거기에 이제 중간 중간에는 이강훈 작가의 일러스트가 그것도 이제 다 이강훈 작가 원화에 AI를 조금 해서 좀 움직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라는 것을 그래도 달아야 된다고 해서 AI를 달았지만 거의가 다 모두가 거의 수작업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네.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 사이에 제가 뉴스룸을 봤거든요. 확정된 보도인데 오늘 그 괴함을 준비하신 분들께서
자백 유도제를 준비했대요. 네. 마약. 이거는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백 유도제를 준비해서 혼미한 상태에서 정말 그 다음 얘기는 점점점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때 이제 영화 속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겠지만 계속 그 소식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막 그 모를 당시요.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갔던 일들이고 또 이후에 굉장히 새롭게 밝혀지는 무언가들이 저게 진짜 현실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은데 감독님 추가 장면 혹시 넣으셔도 볼까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건 또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드라마.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서강대교를 넘거나 헬기가 40분 먼저 도착했거나 그러면 또 우원식 의장님이 술 좋아하시는데 키르기스탄 저기 대통령 왔을 때 그 만찬에 갔는데 술을 안 드시고 간 맞아요. 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계엄이 끝난 날 저절로 나왔던 말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건 뭐 저절로 그 노래가 탄식처럼 나오더라고요. 새벽 계엄 해제 가결 정부 동의를 받는 그때 나왔던 말이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전원을 못 찾아서 네. 못 끈 꺼가지고, 거. 네. 끄긴 껐는데 네. 그걸 안내하는 비상- 첩자가 있었대요. 첩자가 국회에 이제 있었는데 그 편. 진작 알려주지. 네. 그런데 몰랐네. 그거를 바뀌었대요 그 사이에. 네, 맞아요. 바뀌어서 껐는데 딴 엉뚱한 곳을 이제 끄게 안 된 꺼질 거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메인 홀이 안 지금 꺼질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거짓말처럼. 아니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와 그 홀 지나가는 시간이 딱 4분 차이. 맞아요. 만약에 마주쳤다면 그 3, 4분의 차이에서 마주쳤으면 그 이재명 대표가 잡혀가는 일이 만약에 발생됐다면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맞아요. 우리 현실이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떤 정말 영웅적인 영화보다도 영웅적인 일들이 벌어졌구나. 정말 하늘이 보호하사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이 영화에 관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좋아하는 형님 영화인 것도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왜 한강 작가의 그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 있잖아요. 뭐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는 거가 맞죠? 그 죽은 자가 산 자를.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서울의 봄이 있었잖아요, 영화. 네. 거기서 젊은 세대들은 학습 효과가 있었고, 알겠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가 돼서 후세들이 어찌 보면 2020년생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그런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혹시 전혀 원치 않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학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진짜.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이 영화는 주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주기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이 영화를 저도 이제 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닌데 또 지금 굉장히 평온한 일상들, 뭐 좋은 소식도 있고 그 세계적으로는 너무 불운한 전쟁 소식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오늘의 내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이 일상에 너무 쉽게 또 내가 이 이야기, 얼마 되지 않은 이 현실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주기적으로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현 배우님께 조금 더 여쭙고 네. 싶은데요. 너무 영화적으로 사실은 저는 가장 되게 존경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 또 우리 박정현 배우님이시기도 한데 작품 보시면서 와 진짜
이명세 형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좀 인상적인 장면들 몇 개만 좀 꼽아주신다면.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서는 네, 네, 비슷한 그럼요. 질문이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말고 촬영하러는 몇 회차 정도 나가셨어요? 수시로 나갔죠. 수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촬영도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의 전사들 그 전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2월 그러니까 테스트처럼도 찍어보고 편집할 때 이렇게 자료처럼. 근데 이제 그 적어도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무리 현실의 드라마티제이션 뭐 제가 생각하는 다큐의 정의라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그 공기와 맞추고 싶어서 근데 편집의 리듬을 보기 위해서 뭐 전철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은 수시로 찍어서 집어넣어보고 어떤 느낌과 리듬이 맞는가는 그 틈나는 대로 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이 나가서 찍고 또 편집의 리듬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몰아쳐서 촬영 횟수로 친다면 몇 번은 안 되죠. 그 결정적인 촬영 횟수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영화 만든 사람이니까 이거는 촬영을 했구나, 이거는 있는 자료를 붙였구나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중후반 이후에는 촬영했으면 어떻고 진짜는 어떻고 이러면서 쭉 보게 됐는데 아 역시 이명세 감독님이구나 생각했던 것은 이 국회를 감싸듯이 돌아가는 드론샷들 있죠. 빠르게 한 번은 반바퀴 감싸고 한 번은 위에서 감싸고 이것이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아 정말 드론샷을 아주 그냥 툭하면 다 쓰는데 야 이 영화에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쓰였구나.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자료 영상이라는 것이 휴대폰을 찍은 것이 대부분일 테니까 큰 화면에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괜찮은 영상으로 드론샷으로 어차피 그날 국회에서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국회를 계속 중간중간에 감싸는 샷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 긴장을 풀었다 다시 훅 들어가기도 하고 막 스케일이 막 이야기 스케일이 와 커지기도 하고 이런 영상으로만 한다고 할까요? 영화계에는 성경 같은 말씀인데 감독님 또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클로즈업은 이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바스트 샷, 니샷, 네. 풀샷, 롱샷이라고 하는데 모든 샷은 그 감독의 클로즈업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샷이 없어요. 모든 샷은 그 감독의 주관적인 샷인데 이게 클로즈업이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을 보는 거를 이렇게 찍었다면 이게 객관적인 샷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한 분만 찍어도 다 주관적인 샷이라는 건데 감독님은 그런 생각을 아주 신념처럼 믿고 계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12.3이 1, 2, 3 네. 이 궁금했던 거보다는 1, 2, 3을 이명세 감독이라는 사람, 이명세라는 그 필름 메이커는 어떤 클로즈업으로 이거를 다뤘나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역시 가슴에 오게끔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샷이 감독님의 클로즈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박중훈 선배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쪼개서 보고 싶잖아요. 저도 영화를 분석해서 보는 일을 하니까 이거는 이래서 애니메이션을 이거는 음악이 없이 대사구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서 저건 찍은 거 같은데 찍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감독님이 새로 구상하신 컷들과 실제 컷들이 정말 전혀 인물감 없이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감독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감독님, 우리 박주호 배우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독님도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종훈이 형한테 너무 듣고 있었어. 네. 좋은 얘기 하면 너무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정사정 불꽃다에서 좋아하는 몇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왈츠 추는 장면이에요. 네. 그 왈츠 추는 장면은 정말로 그 채플린이 어디나 요즘 명언처럼 되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클로즈업으로 보면 미국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처럼 그 느낌들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저 관객들이 아니라 그날의 어떤 시민들이 그 느낌들이 그러니까 또 가까이서 보면 이 부분들을 외국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편집하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이 가장 그 편집의 아까 캐대언이라고 하는 4가지 원칙과 함께 네. 직관적인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체험시켜 주고 싶다. 그날 저는 TV 앞에서 밤을 새웠지만 그날에 있었던 분들 또 TV 앞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던 분들 또 멀리서 뭐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황당함을 느꼈던 분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 날의 이 사건을 모르더라도 그 느낌만으로 직관적으로 이 코미디 같은 현실과 정말 슬픈 것이 오가는 그 느낌들을 직관적으로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은영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그 감독이 정한 클로즈를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그 직관적인 샷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두 분을 제가 너무 독차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이제 한 번씩 박중훈 배우님이 한 분 해주시고 이명세 감독님이 또 한 분 골라주실 텐데요. 저희가 그 감독님과 배우님의 친필 사인이 된 이 란 1, 2, 3 포스터를 또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예, 좋은 선물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 박중훈 선배님께서 먼저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감독님 필모 중에 첫 다큐 영화거든요. 그 혹시 주변 동료분들이나 선후배 분들께서 첫 다큐 영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응이 궁금하고요. 예, 그 질문드려요. 네. 장편 다큐는 처음이지만 다큐 뭐 MBC 창사 50주년 때 타임이라는 이렇게 50분짜리 한 만들어 봤었고 또 아주 가장 짧은 그 고소영 배우랑 짧은 그 에이즈에 관한 그 다큐면서 광고인 것도 하나 찍어봤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극장에 걸 수 있는 장편 영화 처음이죠. 그래서 신인 다큐 감독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네. 근데 주변에서 감독님 장사하신다고 했을 때 다 주변에서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훈 형이 그러니까 집이 괜찮겠어? 뭐 이럴 때 한 것처럼 제가 이건 오해가 될까봐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놀면 뭐 하겠어? 그런 인터뷰를 했더니 놀면 뭐하니? 그래서 찍은 다큐 뭐 이렇게 또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 이 영화 산업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상업적인 영화를 하는데 혹시 또 지장이 있을까봐 뭐 그리고 박중훈 형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계속 찍힐까 카드도 블랙카드. 한대 블랙카드. 저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아는 영화인 중에서 블랙리스트 이 박근혜 정권인가요? 네. 그렇죠. 이명박 정권에서 안 올라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기 쉽지 않네요. 나중에 너무 황당했죠 진짜. 어쩐지 되는 게 없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좀 생략하고 그런 걱정해 오시는 많은 저를 뭐 아껴서 그분들한테 했더니 그러면 뭐 하겠니? 뭐 투자도 안 되는데 다큐멘터리라도 해야지. 네.
그때 나왔던 게 놀면 뭐하니 그런 라는 이야기죠. 걸 뭐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감독님의 머릿속에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그 상상의 세계들의 이야기를 감독님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현실의 소스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보니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현실의 조각들이 너무 괴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작품을 보시면서 기후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이명세 감독님이 어떤 관객분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감독님? 네, 앞쪽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관인데요. 저는 제가 박수 받을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건 유리 창문 안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직접 군인이나 경찰하고 몸으로 부딪힌 분들이 있으셨어요. 물론 거기에 보좌관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그게 저는 되게 안전망 안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난처럼 네. 우리 의원님이 몇 번 나오냐 이런 거 하면서 저희 목요일에 단체 관람할 건데 그거를 퀴즈로 낼 거여서 오늘 안 그래도 막 열심히 했는데요. 어떤 위원님이신지. 제일 먼저 국회 정문에 나가셔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담 넘게 도와주셨던 김영환 의원님이시고요. 눈도 그건 약간 CG가 있었습니다. 네. 눈이 그날 내리긴 있었었지만 눈을 조금 얹어서 김원님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심의를 할 때 네. 우리 PD가 주연 배우 란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쓰죠? 네. 글쎄 뭐라고 쓰지? 네. 하면서 뭐 이재명 하면서 뭐 우원식 뭐 너무 많은 그쵸, 너무 많았어요. 많고 근데 우리 PD가 시민들이 아닐까요? 그럼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 보좌관들 많지만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통칭 우리 시민들이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정말 연말에 많은 시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심사위원이라면은 분명히 주연 내는 난 시민들을 뽑아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죠? 질문, 네. 질문 아직 안 했고 아직 질문 없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 배우님이나 그 편집장님께서는 처음에 오히려 보실 때 이게 연출된 거고 어떤 게 실제 장면인지 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 감이 전혀 없다가 나중에 볼 때에서야 저거는 연출일 것 같은데 했던 장면이 뭐냐면 그 국회의장의 입치가 노출돼서 막 그 의장실 비서관님이 막 내려오면서 그거 하죠. 그 장면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는데 울컥하는데 그거는 촬영을 따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나레이션도 없고 인터뷰도 없지만 어쨌건 뭐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의 제언들은 있는데 그 제언들을 하실 때 어떤 원칙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제 촬영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때 이 에피소드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몽타지라고 할 수 있는 좀 아까 중훈 형이 얘기했던 국회 뭐 장면들 뭐 외곽 장면이라든지 드론을 찍은 장면들은 촬영한 거 재현은 딱 두 장면입니다. 네. 원은설 보좌관과 그 마지막에 그 비서관님이 그 계엄 해제 가결을 위해서 뛰는 거. 그러니까 그날에 답답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TV를 지켜봤더니 다 우원식 의장 욕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막 방망이 뚫고 거수를 하든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 계속 이제 의장님은 설명하셨죠. 사실 그
원하는 대로 저기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절차 안 지켜도 될 줄 알았어. 빨리빨리만 되면은. 근데 진짜 우원식 의장님이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비서관이 뛰는데 정말 그게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뛰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와,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얼마나 거기서 마음 졸였을까. 그러니까 가장 제가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장면들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러니까 시야로만 할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다큐의 사실적인 건데 재현은 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느낌들이 긴장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은솔 보좌관님은 원은솔 보좌관님이 직접 뛰었고, 그것도 원은솔 보좌관이 할지 안 할, 그러니까 시간이 되긴 되는데, 그 원은솔 보좌관이 처음에 뛰는 장면 제가 딱 2시간 내에 찍었습니다. 이런 걸 어필하고 있는 건데 2시간이 아까 뭐 36시간이 어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막 국회가 막 바쁘게 돌아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뭐 하루 종일 시간 낸다고 딱 2시간밖에 안 됐고, 그분한테 옷을 부탁했는데 누가 빨래를 돌려갖고 빨래가 안 말려서 그 옷을 다 들고 오셔서 다 짜갖고 거기서 다 똑같이 그 옷을 입고 신발이고 다 했고, 그리고 원은솔 부장관이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목소리는 어떨까? 연기는 순간에 했는데 그 목소리들이 다 원은솔 부장관이 직접 문 두드리면서 자기가 했던 것을 진짜 그야말로 재현을 한 거죠. 거기에 물론 마지막에 그 계엄 해제 의결 가결안 갖고 뜨신 분은 딴 분입니다. 그거는 진짜 시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군가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 우리 스텝 중에. 그러다가 한번 뛰어볼래? 뛰어보겠다고. 근데 너무 잘 뛰는 거야. 괜찮은데? 그럼 일단 이걸로 해서 그때 했는데 뭐 다행히 그 장면들이 긴장감을 만들어줘서 뭐 제가 고맙게 생각하죠, 오히려. 영화를 보시면서 어느 것이 이제 진짜고 어느 것이 그 연출된 것이냐를 또 중간중간 구별하셨다니까 아주 훌륭한 성관이신데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의 필름메이커의 뭐 도덕성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30년 만에 헤어졌던 엄마하고 딸이 만나서 오해를 터뜨리는데 그 순간을 못 찍은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만나주세요. 해도 역시 눈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그러면 연출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다큐멘터리냐? 라고 논란이 있는데, 같은 인물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건 그건 다큐멘터리 실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페이크냐 아니냐는 진짜냐 아니냐,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독님 영화 난 1, 2, 3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을 다 편집을 했고 거기에 보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은 제가 현실에 제가 생각하는 다큐라는 것은 현실의 드라마티제이션인데, 그날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몽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박중훈 형의 첨언을 붙인다면 그러면 원은솔 부장이 뛴 것은 그날 그대로 뛴 거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다 자기가 미끄러질 걸 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너무 연기를 2시간 내 연습 없이 거의 한 번 다 했으니까 그건 빼야겠네요. 이제 재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장면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영화에 대해서 우리 편집장님은 뭐 훌륭한 이론가시고 영화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몽따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끼리 농담으로 이놈은 몽따주가 이래 이런 몽따주 말고 몽따주론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가 카메라로 제 얼굴을 찍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빵을 찍어요. 연결시키면 저는 빵이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누구를 때리는 씬이 있으면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이어서 의미를 만든 거를 몽타주,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몽타주로 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레이션이었고 음악으로만 설명 없이 쭉 갔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의 기본인 몽타주에 의해서 편집이 된 영상이고 그 영상이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감독님이야말로 몽타주에 아주 충실했던 분이시죠. 박중훈 교수님 몽타주. 아니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태반이시겠습니다만 아마 저한테는 처음 듣는 몇 분을 위해서 제가 네. 아니 좀 너무 이렇게 아니 일타 강사 같지 않으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근데 거기서 배우는 뭐냐면 네. 배우는 몽타주, 그러니까 배우를 무시하고 배우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배우는 피사체일 뿐이다. 감독이 몽타주로 이어서 영상을 만든다. 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배우는 뭐냐면 그 몽타주론 안에서 감정을 이입시켜서 훨씬 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존재가 이제 배우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으면 이제 감독과 배우의 트러블에서 좀 더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시너지가 더 나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말씀- 한계가 있어요. 배우는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네. 영화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에서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 박중훈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겸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좀 많지 않아서 딱 한 분만 네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짧게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날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뭐 아마 이 자리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자리에서 함께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이제 동지 의식으로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무려 그날 벽 안에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날 그 되게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그 당직 근무하고 있다는 핑계 하에 그 자리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퇴근하면서 후배랑 얘기하다가 그 좀 어린 친구인데 그런 말을 툭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정치색이나 이걸 내비치는 친구 아닌데 경험할 만했죠. 깜짝 놀랐거든요 그날.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고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시시락거리게 그냥 얘기만 하는 친구였는데 감히 제가 그 친구를 뭐 계도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제가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그 친구보다 좀 더 어른으로서 형으로서 그리고 저보다 더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으로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이제 연출가로서 그 무지하다고 해야 맞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여기 앞에 계신 관객분께도 마저 하나 듣고 같이 질문 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돌아보신 여성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이 영화 보면서 무거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마지막으로 가볍게 박중훈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연차가 좀 꽤 되셨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외모가 출중하셔서 혹시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진짜 너무 변함이 없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분께 상품권을 하나 드시죠. 네, 이건 박준호 선배님 먼저. 좀 먼저. 그럴까요? 무거운 얘기 먼저. 오케이, 좋습니다. 무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10몇 프로든 뭐 20몇 프로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저는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뭐 인터뷰 때 얘기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예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골리 작가의 말을 빌리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날의 디테일들을 찍었어요.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영화를 한번 보라고 티켓 하나 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박수님 지금 김현우입니다. 네. 제가 대답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줘서. 대답하기 전에 본인은 쑥스러워하시겠지만 오늘 이 객석에 또 엄청난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여러분 내 깡패 같은 애인이란 영화 아시죠? 네. 그리고 안시성을 만든 저거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김광식 감독께서 와 계세요. 일어나세요. 자리 한번. 감독님 어디 계세요? 아, 진짜. 쑥스러움이 있으신 분이시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피부요. 진짜로요. 한 3, 4년 됐나? 1년에 한두 번씩 피부과 가긴 하는데 뭐 그건 가는 거고 뭐 네. 타고난 건 어떻게 했어. 정직한.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좀 자세하게 얘기되죠. 진심 그러니까 잘난 척이라고 듣지만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약간 소위 말해 이게 사회적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얘기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계속 아까부터 선생님 얼굴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비슷한 질문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 제가 60이거든요 올해. 근데 부모님이 지난달이 환갑이었는데 부모님이 양쪽 다 피부가 좋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게 염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60아홉에 돌아가실 때까지 염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좋은 거를 타고났고 피부에 있어서는 네. 못 당해요. 타고나는 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절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실물도 작잖아요. 막 펑퍼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이렇게 뭐 시사회 뭐 하면 피부가 밝은 사람은 막 찍으면 퍼져 보여요. 그리고 좀 까무잡잡하고 일부러 태우거든요, 배우들이. 그러면 좀 선명하게 드러나서 더 잘 나오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약간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그래도 그런 뭐, 점에 있어서. 네. 저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요거는 간단히 이제 마지막 질문과 함께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두 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단 두 분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극장에서 란 1, 2, 3을 만나실 관객들에게 우리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꼭 봐야 하는 이유 박주현 배우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감독님이 정리하신 게 맞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서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개인적인 소망이자 또 관객들의 소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명세 감독이 다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명세 감독님이 근사한 극영화를 또 찍는데 이 영화가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징검다리가 됐으면 하는 최고의 감독님이시지만 시간은 흐르고 관객들은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감독님을 요사이 20, 30대 젊은 관객들에게는 좀 낯선 감독이 됐거든요. 이 영화가 아주 좋은 소개서가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박주현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박주님, 이 영화를 잘 보고 맨 끝에 이 마지막 타이틀이 올라갈 때 란 1, 2, 3 하고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쓱 나오거든요. 그 얘기까지 같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아직 안 돼서 구호송처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봉을 다시 들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극장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극장이라는 것이 이게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 예술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숙명적으로 대중예술이고 광장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벽 안에 계셨던 TV 앞에 있었건 그날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체험이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광장의 예술이라는 것은 혼자서 헤드셋 듣고 편안한 데서 보시면서 혼자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이 볼 때라는 것은 연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영화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에 그때 각자의 체험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영화관에서 연대가 돼서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 때문에 극장에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명세 감독님과 박주근 배우님 이 귀한 투샷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두분 이야기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란 1, 2, 3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랑 꼭 극장에서 다시 봐주시면 리뷰 꼭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문으로 퇴장입니다.